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헬로윈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이태원 참사의 상처와 아픔은 남은 채로 11월을 맞게 됐는데요. 자,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었습니다. 156명. 입관식이 진행된 장례식장마다 유가족이 오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발인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애도 기간입니다. 이 애도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입니다. 참사의 충격과 고통이 준 슬픔은 오래간다고 하죠. 트라우마가 남는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슬픔이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망자 유가족에게 위로를 더 보내고 부상자의 쾌유를 비는데 힘을 보태는 이 공동체의 역량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눈물 닦아주고 손 잡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수습, 제대로 된 대책 마련,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조속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에게 민주당의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참사의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듣는 디저트송 신청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저희가 정리해보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금 전 오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윤희근 청장은 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게 엄밀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강도 내부 감찰과 신속한 수사를 약속을 한 거고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 참사 직전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다라고 윤 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처리한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것도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해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 또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것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내용 간단한데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담길 내용들은 다 있습니까? 네, 일단 경찰이 반성을 하는 부분, 현장 대응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경찰청장이 나서서 얘기했었던 부분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29일 오후 6시 43분쯤부터 이 현장이 복잡하다.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고 있다라는 119 신고 접수가 총 11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을 10시 15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선 4시간 앞선 시간부터 11건이나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는 말은 그전부터 충분히 출동해서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초동 대처가 미흡했었다. 그리고 애초에 초동 대처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먼저 나가 있지 못했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읍참마속을 하는 심정으로 제사를 깎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대대적으로 반성을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미리 나가 있었다면 예방 차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바람직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해줬는데 오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관할선 용산 경찰서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전 보고가 네네. 서울 경찰청으로 올라갔다.
이런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일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 할로윈에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왜 상위기관 서울경찰청에서는 경찰 인력 운영 계획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게 원래 이제 예년부터 담당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위주로 대응을 계속 해온 거다. 할로윈데이 자체 이게 뭐 서울 홍대나 강남 이런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이 뭐 용산 경찰서 아니면 강남 경찰서 이런 식으로 관할서에서 해왔는데 이게 지난해나 지지난해 이렇게 뭐 기동대나 이런 경비 인력이 투입돼 관리한 거 이건 사실이지만 그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관리 차원이었다. 그래서 이게 예년보다 그래서 많이 좀 나름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한 게 137명이었다라고 네, 윤 총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얘기를 분석하면서 50명 정도 이제 수사경찰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뭐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에 또 비중을 좀 뒀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할 것이지만 질서 유지 요원들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이게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도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이죠. 지금 밤새 사망자가 한 명 늘었고요. 조금 전에 사망자가 한 명 또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56명이 됐는데요. 네. 중상자는 이제 뭐 29명, 경상자는 122명, 부상자가 총 151명입니다. 추가된 희생자 20대 여성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이 중 외국인 희생자는 이란, 뭐 중국, 러시아 등 14개 나라 26명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애도 기간 그리고 사태의 수습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이 진상 규명은 바로 이제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걸 텐데, 자, 우평론가님, 정부가 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가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이제 확대 주례 회동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안전 관련 시스템 마련을 지시를 했고요. 네. 한덕수 총리 주재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총리가 이제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늘 국무회의도 있었어요. 오늘은 국무회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제 주례회동에서 나온 얘기고. 네. 네, 오늘 국무회의에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네네. 오세훈 시장이 현 상황에 대한 관련 보고도 진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장관들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유사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인파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론 같은 그러니까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또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제는 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가서 조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녹사평령 그 앞에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윤 대통령이 찾아서 또 조문을 했습니다.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서울광장에는 방명록이 조문록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준비된 조문록에다가 슬픔과 비통한 가눌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적었고 또 여기서 한 블럭 떨어진
이 참사 현장 옆에 있는 이태원역 네네. 1번 출구 거기까지 도보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헌화를 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녹사평역에서 이제 이태원역까지 한 정거장 거리인데 바로 이제 사고 현장이 그 안쪽 골목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애도 기간이 11월 5일까지 돼 있다 보니까 네. 자, 민주당은 지금 뭐 비판은 상당히 자제하고 지금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을 냈고요. 네. 또 일부 이제 뭐 개인들이 냈던 SNS도 삭제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소재를 이제 묻는 것 이것이 애도 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에서 상당히 좀 또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정의당에서는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애도 기간을 가지는 것은 뭐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라든지 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의 책임성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네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헬로윈 축제 때마다 인파가 몰리는 안전대책 필수 지역이었는데 당시 용산구와 경찰의 관리 대책에는 방역과 위생만 있을 뿐 시민 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왜 안전대책이 빠졌는지 등의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요구를 선동적 정치 주장이라고 호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시민들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네네,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 발언이 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뭐 여야 내부에서 다 네.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사전에 배치했더라도 네. 그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이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 경찰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 등등이 논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또 추가로 논란이 된 게 이게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들 첫 발언.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을 한다. 또 서울 시내 곳곳에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제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뭐 이 선동성 또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선동성 이런 주장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네. 야당을 포함해서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 4시에 이상민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이 자제하고 있는데 이 선동성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뭐 먼저 같은 당 여당 집권 여당 내에서 이상민 장관의 이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고요? 우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네네. 같은 경우도 자신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며칠만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이제 책임의 당사자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네. 용산경찰서 또는 용산구청장 또는 행안부 장관으로 향하는 말로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말씀하셨던 부분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 파면하라. 이게 당내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을 올리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문구를 함께 남겼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들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부적절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나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 대열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뭐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서 결국은 어제 이 유감 표명은 이제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또 대응과 조치
이 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박형수 국민의힘 네. 의원도 오늘 하는 방송에서 예. 이상민 장관 뭐 이 발언 자체가 추모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된 발언이다. 그래서 이 장관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이면 그러니까 행정안전 홈페이지 기관 소개에 가보면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네네. 그래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첫 반응 이거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이 사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유감 표명으로 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후에 좀 우리들이 발언 때문에도 그렇고 또 행동 때문에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서영석 의원이 참사 바로 다음 날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서 의원이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당원 교육 워크숍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시의원 당원 수십 명과 함께 족구 활동도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받고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경기 포천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술자리를 가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술자리에 이어서 2차 술자리까지 가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 일자 서 의원은 SNS를 통해서 국민과 또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참사 이후에 이런 활동들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출발 이후에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려급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어제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행사를 자제하고 음주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겼기 때문에 감찰을 지시한 거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거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출발하고 나서 연락을 받아서 뭐 현지까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어요. 네, 이 항공기를 타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파주에 갔다면서요. 네. 그럼 차를 못 돌리는가? 혹은 현장까지 가서 뭐 이 어떤 연설이라든가 간담회만 하고 돌아올 수는 없었는가? 굳이 술자리를 가졌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정치인 그래도 이 어떤 스펙을 쌓으신 네.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지역구 행사나 지역구의 유권자들 또는 지역구의 지지자들의 행사에 쉽게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차를 출발한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라면 지금 이 행사의 스케줄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까지 주관하고 돌아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미가 있으니까. 부천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이 교육에 동참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사라는 표현이 뭔가 우리가 축제적인 느낌으로 동의어로 쓰지만 네네. 행사는 그냥 행사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술자리를 가졌고 이 부분이 문제죠. 근데 지역을 옮겨서 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죠, 당연히. 네. 당에서 지침을 받았으면 심폐소생술 전에 술자리 전에 분명히 문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었다. 주변에 그거 조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무리를 빚게 되는데 네. 그 하루 뒤의 일을 예상하지 못할까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는데 뭐라고 했어요? 네, 박 구청장이 어제 이제 참사 책임론 관련 취재진 질문을 받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라고 아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파가 이렇게 몰릴 거라고 예상을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작년보단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건 그러니까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축제면은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헬로윈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아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평론가님? 저는 이 정도 발언은 사실은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네네.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상민 행사가 장관. 아니고 네. 현상이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계속 오르는 것은 네. 경찰력을 총책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 더 많았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책임을 면피하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파가 이렇게까지 몰릴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 그러나
사과드린다. 책임자로서. 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할로윈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해서 축제나 일어났었던 일의 성격을 뒤집어서 네.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할로윈데이에서 전국적으로 다 열렸거든요. 네. 네. 서울의 홍대도 열렸습니다. 마포구의 홍대, 합정, 그리고 광진구의 건대 다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지역이 이태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한 동네라면 그 동네를 책임하고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더 많은 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든지 부족함이 있었다라든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겠다가 아니라 축제의 성격을 바꿔서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할로윈 현상이라고 부를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박한 해석이 괜찮았어요. 현상이다. 이 행사 아니다. 축제 아니다. 그러면 이상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이 있었던 건데 현상이야말로 관할 행정 지자체가 막아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 행사면은 뭐 이 질서 유지하고 현상은 현상이니까 이건 질서 유지 안 해요. 뭐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현상은 더 잘 대처해야죠. 맞습니다. 예. 만약에 자연재해라고 친다면. 네. 그리고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어제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노동계 네. 인사들과 1시간 반 정도 저녁 식사를 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음주를 했다라고 거기 술병이 올려져 네, 있어서 네. 그렇게 좀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기간을 정해서 그렇죠. 토요일 이 자정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직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오찬 만찬 일정 다 취소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이런 일정을 강행한 건 문제가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오래전에 약속된 저녁 자리였고 나는 술을 못 먹는다. 먹은 게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한다든가 이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그랬지만 나는 술을 먹은 게 없다. 아니 식사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냐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 이 시간에 점심시간 교통 상황 듣고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중부지방 쪽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서쪽 지역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진출로까지 막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7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입니다. 반포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는 7km가량 정체입니다. 수원에서 동탄분기점 까지는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흥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가량 천천히 가고요. 강천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이 영향으로 여주 나들목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계속 이태원 참사 관련 이제 소식이 또 외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란, 중동의 이란이요. 우리 정부의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비판을 했군요. 네, 나세르 카나니 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사고로 이란인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이 행사 관리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으로 부상자 문제를 비롯한 상황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란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행사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한 셈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자 우리 외교부가
이란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외교부 당국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란 측에다가 이런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향후 각별한 주의 또 재발 방지를 강력 요청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울러 이번 일과 관련한 이란 측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언급이 기사화된 거라고 해명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네네.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 됐고요. 정부의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이란 정부에서 정부 이제 대변인이 하다 보니까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게 정부 입장은 공식 입장 아니고 개인적 언급이다라고 또 이제 이거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정부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한 위로와 후속 조치 관련 협조 의지를 재표명했다 이렇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런 게 참 고민이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측의 책임 소재 문제, 이건 이제 나중에 다뤄지겠습니다만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금 예를 들면 경찰이 이제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네. 또 구청이 너무 이제 소홀했던 거 아니냐, 또 이제 행안부가 손 놓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이제 앞으로 논란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사망자도 20명이 넘습니다. 네. 그중에 이란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26명 중에 5명으로 제일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국민 5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란 입장을 정리하면 이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 중에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행사 관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이제 비판, 책임론, 요건 이제 개인 소견이다. 이렇게 피해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도 네. 이렇게 했네.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력 요청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란 외교부에 요청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강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이 중간부터만 들으시면 이란이 우리에게 저도 그렇게 얘기한 생각을 했어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아마 이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외교부로서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처 차원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외신도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많이 그런데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번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네. 재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신도 그렇고 좀 이제 외국 각국 정부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대처 또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이 이태원 참사도 너무 큰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요. 애도 기간 중입니다만 그 전에 이제 오히려 났던 또 산업재해가 하나 있습니다. 봉화의 광산에서 광부들이 이제 매몰이 돼서 고립이 됐는데 벌써 7일이 됐어요. 제가 엊그제 본 게 드디어 이제 시추 작업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노동자 2명이 고립돼서 있는 상황이고 생사 상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수직으로 이제 구멍을 뚫는 천공 네네. 작업을 했는데 어제 한 차례 실패를 했어요.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추가로 3곳을 더 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천공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생존 여부도 확인하고 식수나 물품 이런 것도 내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추 작업, 천공 작업 플러스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옆에 이제 갱도를 통해서 현장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갱도 145m 가운데 64m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소방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족들의 속은 정말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어제도 1차 시추 작업이 실패하니까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도가 됐고 또 때마침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구조 작업의 불합리성 이거 지적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맨 처음부터 26일 이제 밤에 오후에 사고가 났는데 14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방당국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구조 작업부터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가족들의 비판, 지적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일주일 동안 지금 땅속에 가족이 있는데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평론가님,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해군 함정이 일본에 입항한다.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달 10월 29일 진해항을 출항한 군수 지원함 소양함이 이제 일본 요코스카 항에 이제 입항할 예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군수 지원함을 전투 함정 대신에 파견하기로 한 이유는 이게 관함식 마지막입니다. 대함 경례 중에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전범기 우길기를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전투함정을 포함 만약에 파견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깃발이 올라가 있는 일본군 함정에게, 그러니까 관함식에 참석한 모든 다른 나라 군함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서경덕 교수 네. 지금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저희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일전에 이 전범기 우길기와 지금 이 자위대 그 해상 자위대 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른 의원이 이제 물어봤어요. 네. 아니 지금 일본 일제 침략 상징인 우길기를 쓰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과 우길기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이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관이 완전히 뭐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안 한 셈이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비슷하다 정도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경덕 교수가 뭐 질의한 것도 이 장관에게 우길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 정말 맞냐. 네네. 그런데 이게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우길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외무성이 밝히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장관이 꼭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 걸 왜 우리는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보면 우리도 독립군이 쓰던 태극기와 지금 태극기가 조금 다르죠, 모양이. 건공감리의 이제 방향이 달라져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 청취자 5325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에릭 크립튼의 노래죠. Tears in Heaven, 아들을 잃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Under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당하는 경우 퇴짜를 놓다 또는 퇴짜를 맞다 같은 관용구를 사용하지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두루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퇴짜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조선시대에는 조정으로 올려보내는 물건들을 일일이 점고했었는데 상납한 포목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물리친다는 뜻으로 그 귀퉁이에 물러날 퇴짜라는 한자를 찍거나 써서 다시 물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퇴짜 놓는다라고 하고요. 거부당하는 쪽은 퇴짜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퇴짜라는 말의 두 번째 글자는 쌍지읒을 쓰는데 원래는 글자라는 뜻의 한자인 자자, 즉 지읒을 쓰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포기 형태는 쌍지읒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날짜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글자도 역시 쌍지읒을 쓰지요. 그럼 이것도 글자를 뜻하는 한자 자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짜의 경우는 진짜, 가짜 또는 진짜처럼 만든 가짜 물건을 뜻하는 조짜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따질 수 없는, 뜻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날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에 잔뜩 꼈던 구름은 걷히고 있는데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상태인데요. 대기가 정체돼 있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 대전과 세종, 충북도 오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 사이에는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제주 20도, 대구와 광주 21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20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춘천과 세종이 3도, 서울 6도, 대구 7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고요.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5도, 습도는 7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이 더 늘어 총 156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67억 달러 적자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무역 적자 93억 9천만 달러에 이은 역대 2위의 무역 적자입니다. 특히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태원 참사의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내 대책본부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 박찬대 최고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찬대입니다. 네, 자, 지금 이틀 전 참사 현장에 또 어제는 당 지도부와 함께 합동분향소에 다녀오신 걸로 들었는데요. 직접 마주한 이태원 참사 좀 심경은 어떠십니까? 예, 이틀 연속 현장을 갔는데요. 평범한 골목길에서 네. 주인을 잃고 그리고 나뒹굴고 있는 그 물건들을 네, 보니까 참사 당시의 현장이 어땠는지 좀 참담함이 떠올랐고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제 빈소도 찾아가 봤는데요. 네. 25살 청년의 주검 앞에서 유족들과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네. 그냥 밤늦게 앉아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불편하냐, 어떤 도움을 주냐,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그 같은 심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현대에. 자,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럼 박 최고위원께서는 이번 참사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네.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명백한 인재다. 인재다. 사회적 참사다. 사회적 참사. 특히 예년 수준의 질서 유지 대책만 했었어도 네.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에도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 사고가 없었거든요. 왜 올해 이런 일이 벌어졌나 네. 살펴보니까 용산구, 서울시, 경찰 모두 질서 유지 대책이 네. 사실상 없었고요. 특히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 통제 등이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용산구청장하고 서울시장이 모두 자리에 없었습니다. 네네. 경찰도 범죄 단속에 신경을 많이 썼지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고 질서 유지에서도 많이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게 네. 기자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에 의해서 속속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바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했고요. 박 최고위원께서 이제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어제 이제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논의들을 이어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다들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먼저 참사의 성격 우리가 규정을 했고 네. 대책본부 구성했고요.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했습니다. 다들 비통하고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예. 먼저 사고 수습 그리고 진상조사 네. 그리고 국민 추모의 새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 네.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책본부 차원에서는 오늘 오후에 또 참사 현장 방문 예정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럼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사고의 수습과 원인 파악 좀 어디에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사고 수습하고 원인 파악 둘 다 중요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는 희생자도 많이 나왔지만 네. 여전히 중상자도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망자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일부 보상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네네. 유족들이 지금 경황이 없으세요. 네네. 황망한 중이라 뜻이 잘 반영됐는지 예. 또 부족하고 도와드릴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동안 무슨 뭐 이 보상 금액 이런 협의가 어려우실 상태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픔도 네. 크고 네. 노여움도 커지지 않을까. 그때를 위해서 일단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부상자 예. 이분들도 평생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도 네, 높거든요. 네. 그리고 무사히 현장에서는 탈출했지만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탈출하고 구조에 참여했었던 그 시민들한테도 심리적인 충격이 많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고 네.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는데 왜 못 막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미흡했는지 무엇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희근 경찰청장 오늘 오전 11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 또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 이 미흡을 인정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제 목격자 진술,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확보, 지금 수사를 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혹시 엉뚱한 희생양을 찾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 참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숲을 보아야 되는데 네. 나무까지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이파리 하나 보는 것 아닌가. 참사의 책임 이것을 참가자 또는 일부 업소 관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 행사 참가자 개인이나 특정 업소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라면 왜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할 이유가 있었겠나. 아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포가 됐죠. 네. 그래요. 조금 낙엽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풀 봐야 한다. 그렇죠. 참가자 한 명, 네. 업소 하나 때문에 특별 재난 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회적 참사에 해당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도 좀 또 경찰에 뭐 전해 주시겠죠. 대책본부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 참사 이후에 애도 기간인데 참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 황망한데 또 들려오는 뉴스에 이제 또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뭐 여야 또는 이제 뭐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게 좀 초기에 나왔던 그 이슈라 한번 여쭤볼게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이거 이제 지도부가 초당적 협력으로 애도 기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영석 의원은 이제 오늘 저희가 전한 뉴스인데 당원 워크숍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 감찰에 들어가게 됐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당 지도부로서 보십니까? 예, 온 국민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황망해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발언과 네. 행동에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앞섭니다. 네. 네. 자,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요. 이 헬로윈 축제는 명확한 주최 측이 없는 만큼 축제가 아닌 하나의 현상이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또 이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어제는 또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또 이게 선동적 정치적 이제 이 주장은 하지 말아라 하는 또 취지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또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상식을 벗어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 될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관계 장관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발언보다는 또 사과를 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용산구청장 발언도 황당하고 이상민 장관 발언도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겸허하게 사과해도 모자란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투입됐던 경찰들 뭐 인원수를 조금 늘렸다고는 하는데 마약 등 범죄 단속 목적의 사복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정복을 입었던 경찰들이 질서 유지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력 배치에 문제가 없었다면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겠다라는 의견인지 정말 의문이 되고요. 정말 경찰은 왜 존재하는지 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또 물어봐 주시겠죠. 자, 이 하나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합동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만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에 사고가 났고 거기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이제 조금은 이제 드라이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애도 이렇게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국민의힘은 참사 사망자 애도.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적 정서에 좀 안 맞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책임의 소재 여부 때문에 좀 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참사의 본질을 좀 작게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 조금 또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행정부의 부적절한 또는 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 견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고라는 표현, 사망자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 정서에 안 맞고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특히 오늘 아침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분향소에 쓰여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참담해 하더라고요. 분향소에 갔더니 사고 사망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있어요. 국민 정서는 그러하다. 자, 잠시 뒤에 보니까 한 2시경부터 이 국회 행안위 업무 보고가 진행되더라고요. 지금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또 말씀하신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참사와 연관된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 등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안 질의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 오늘 행안위 차원에서는 현안 질의가 아닌 현안 보고만 받기로 했거든요. 국민께서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데 국힘당에서 현안 질의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장관과 또 경찰청장의 보고를 듣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대신 빠른 시일 내에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담한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속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애도가 우선이니까 지금은 그 유가족의 슬픔을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보고 받으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을 테니까 현안 질의도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고처럼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지시도 했고요. 한번 뭐 정부의 또 이제 추진 과정도 지켜보시죠. 그런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럼 초당적인 뭐 협의체가 구성되느냐. 각각은 TF도 만들고 대책본부도 만드셨는데 이런 것도 국민적 관점에서 궁금해서 실제 출범이 될까?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으로 나오신 거니까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 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참사 발생 하루 전날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우리 대구 시장 화재 현장에서요. 자연스럽게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협의회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거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우리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네.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조차 정치적 이득을 가지고 정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안했던 그 제안에 화답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화답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또 언급해 주신 부상자 문제, 이 대책은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 출동했던 또 경찰과 소방 인력은 물론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참사 보도를 지속적으로 접한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이 참사를 들었다면, 봤다면 이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겠죠? 예, 이제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무사히 탈출하신 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도왔던 분, 이런 분들도 트라우마가 다 생길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재난보도 준칙에 따라서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희생자들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네티즌도 희생자나 부상자 등에 대한 악플은 삼가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저도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며칠이 경과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점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어제는 잠을 거의 못 이룬 것 같습니다. 당장 당일날은 20대 우리 애들은 어디 있지? 뭐 부모로서 자기 애들 먼저 챙겼지만 그다음엔 아는 집 아이들은 어떨까 하고 서로 또 안부를 주고받고 보니까 20대 청년들의 이 좌절감, 어떤 충격, 전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이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 수도에 굉장히 또 몰입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참사 보도가 나고 난 이후에 아침 일찍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들의 방을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현장에는 바로 우리 아이들도 누구도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고 정치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좀 못했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희생자들도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앞으로 많은 활동, 좀 성과, 안타까운 참사지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과 말씀을 나눴고요. 또 관련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다각도로 짚어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불사조 기자단에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제 기자 2명, 우리 기자단인데 기자단 대표로 나오시게 됐네요. 네. 최영찬 기자는 어디에 갔답니까?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얘기 안 해주고. 뭔지는 얘기했는데 제가 공개하기 좀 그래서 다음 주에 직접 본인 다음 주에 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방금 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사대책본부장 인터뷰 나눈 거 들으셨을 텐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 맞는 거죠. 네, 지금 다들 서로 그렇게 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 여당이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지금 애도 기간에는 좀 이런 어떤 책임 소재라던가 아니면 또 문제가 되는 발언 같은 걸로 인식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논평도 최대한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당 내부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일부 강경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를 좀 떠올리면서 그때 좀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처럼 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야당도 또 반면에 보자면은 지금 이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이 초선 강경 의원 얘기는 근데 이게 문제를 짚을 건 좀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부글부글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일단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은 맞는데 다만 또 공격적으로 나설 건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런 분위기가 표면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애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까지가 애도 기간이니까 당장 다음 주면 어떻게 또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행안부에 대한 이제 현안 보고 국회에서 있게 되는데 책임 추궁보다는 수습 대책에 집중한다. 과연 잘 될까요?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안 질의는 아니다. 네, 현안 보고는 이뤄지겠죠. 현안에 대한 얘기들은 할 텐데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야당 입장에선 이걸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조금 이런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권 내부를 보면은 좀 복잡한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장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범검찰 라인이다 이렇게도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은 그 예전부터 가까웠던 그 검사들하고 유사한 부류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아무래도 좀 견제가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즉 이번에 어찌됐든 이런 사고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최고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최고 책임자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이 내부에서 좀 끓고 있거든요. 요거를 일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힘싸움이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 라인에 대한 견제도 있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좀 같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의 관계도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이제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이상민 장관이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자료들이 보통 경찰들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의 협조가 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나중에 또 유승민 전 의원은 파면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그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대응 기조, 이 박 기자님은 어떻게 좀 정리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좀 면밀히 봤는데 사실 면밀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그때 그 사고를 보고 나서 이제 뉴스도 많이 봤고 또 SNS도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벽까지. 제가 따져보니까 그날 이제 사고가 있었던 10시 15분에 이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고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지가 7차례예요. 결국 대통령의 이 이동 상황이라던가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결국 이렇게 하는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가 좀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소위 뭐 7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했다라든가 다음 날 오후에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런 식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는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반대로 좀 대응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내용들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애도기간. 이제 애도기간 제정에 대해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론도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빨리 애도기간으로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와는 좀 반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바로 다음 날 일요일 오전 9시 45분에 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찬대 의원에게도 질문을 했었는데 정부는 사고 사망자, 지금 여당은 참사 사망자, 야당은 참사 희생자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거 참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처음에는 보니까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뒤에 보면은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이게 참사라고 하느냐 사고라고 하느냐 이걸 제가 좀 면밀하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쭉 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여권은 전체적으로는 다 사고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사 사망자가 아니고 반대로 됐네요. 국민의힘은 사고 희생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네요. 네. 여권이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일단은 아침에 보니까 보통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할 때 뒤에다가 백드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배경에 그렇죠. 글자를 써놓잖아요. 네. 근데 거기 글자를 보면은 역시 이태원 사고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네. 홈페이지 같은데 글 보셔도 그렇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2시에 이제 소방에서 행안위에다가 이제 관할하는 상임위죠. 거기다 보고를 할 건데 보고서를 미리 좀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 대응 활동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백드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권은 이렇게 쓰고 야당은 참사라고 쓰고 이렇게 되는데 여권에서 제가 유일하게 2사례만 참사로 쓴 걸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보면 다 이태원 참사라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참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다 보면은 보고서에 다 사고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유승민 전 의원만 의외로 공통적으로 참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기조가 부르면 대통령은 참사라고 부르고 근데 정부의 또 공무원들은 다 사고라고 쓰고 뉘앙스가 어떻게 갈까. 여기 또 하나 지금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리본을 달잖아요. 검은 리본을. 네. 근데 근조 이렇게 이제 한자 글씨가 있기도 하고 한글이 간혹 있기도 한데 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리본 혼란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원래는 근조라고 써 있는 리본을 대체로 착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글씨가 없는 거를 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 좀 이제 부분에 있는 알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국회 쪽에 있는 공무원한테도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왜 좀 확인을 했냐면 아까 참사냐 사고냐 요 표현에 대해서는 행정부 쪽에는 사고를 쓰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국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입법부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표현에 대한 지시가 아직 없었다 그래요. 근데 다만 리본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 표시가 없는 리본을 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모두가 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근조라고 써 있는 거는 일부 확보가 돼 있는데 이건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 못 구해서 일부는 착용을 못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혼란인데 이제 왜 이거를 안 넣느냐? 요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다만 이제 추정하자면은 여건이 아까 참사라는 표현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둘 다 사고를 가리키지만 참사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고 느껴지고요. 더 참혹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근조라는 것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애도 리본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근조 리본이라고 표현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 강도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조금 더 약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이 좀 감성적이라면 상대로 더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가려는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입니다. 이 근조, 애도, 추모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장례식 치러지고 있고 발행하고 있고 유가족 오열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총력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했지만 이상민 장관 발언 논란은 불거져 있습니다. 자, 어제 기자들이 분향소에서 나오는 장관에게 또 물었는데 일종의 해명 기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권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정치인 출신 장관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사 출신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정치인 출신 장관이었다라면은 아마 직을 던졌을 거다. 그게 일반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즉 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내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이 문제가 물론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최고 책임자이긴 하지만 주무부처로 보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중에 즉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도 이거는 좀 잘못된 발언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권 내에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사퇴론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류인데 다만 아까 국민의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잘잘못이라던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안 따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이 책임론이 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조만간 여권 내에서도 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여당 내에서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은데 이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오랜만에 입을 열었던데 어떤 얘기로 정리됩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던 페이스북에다 글 썼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무정차를 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걸 네,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IT 익숙한 전문가였죠. 그런 거에 좀 발현이 된 것 같고요.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일종의 무정차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경찰 쪽에서는 자기들이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30 몇 분 정도 전에 요청을 했는데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있고 나서 1시간 뒤쯤에서야 그런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가 애초에 없게 하려면은 시스템상으로 이동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자동으로 처리되게.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무정차하도록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뭐 공격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한 내용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초기에 나왔던 건데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청와대 이전 탓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이제 SNS 글 게시했다가 지도부 입장에 따라 내렸잖아요. 예. 팩트 체크 됩니까? 네, 이건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예전에 청와대에서 집회했을 때 제가 사회부 시절이긴 한데 항상 취재를 하러 가면은 그때 나와 있는 경찰들이 완전 달랐거든요. 근데 그때 경찰 출입 기자였는데 이 사람들도 좀 친해져야 될까 싶어가지고 맨날 수속을 물어보면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그게 101 경비단, 202 경비단 이런 곳이었거든요. 서울청 소속이긴 한데 완전히 그 전문 경호 경찰 부대라고 따로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관할 이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 남영희 부원장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이 늘어나서 이 다른 데에 못 쓴 거다. 그리고 또 이 용산 대통령실 결국 핵심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실 경호 인력 탓에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건데 완전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경찰 쪽의 설명이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설명만 보면 좀 부족할까 싶어서 좀 일선 경찰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다르다라 그래요. 왜냐면은 부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경력이 빠진다고 해서 저쪽 경력이 빠지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고 다만 이제 일부 경비과가 좀 힘들거나 용산서가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 인력은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이 또 같이 경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는 경호처가 하고 외부는 이제 수방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야 오늘 뭐 박 기자님 혼자 다 처리가 되네요. 다음 주에 또 최영찬 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네,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했죠. 자, 의료계에서는 이 국민적인 트라우마 우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찬승입니다. 예, 자, 트라우마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영어 약자로 PTSD 정확히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말 그대로 큰 외상,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시달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상 용어로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네.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또 안위를 위협할 정도의 크나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가 이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현장에 있었거나 이것을 겪고 목격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PTSD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한 달 이상 이런 충격으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고통 또 일상생활에 장애가 지속된다면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지 꼭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 트라우마가 심할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트라우마가 심할 경우에 경험하는 증상은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재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재경험이라는 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불쑥불쑥 그 장면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된다거나 네네. 아니면 자주 반복해서 그 사고에 대한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가 그 과각성인데요. 너무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별것 아닌 소리나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또 세 번째가 회피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을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뿐만이 아니라도 밖으로 외출조차 하지 못하겠다.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을 못 하겠다거나 이러한 사람이 밀집되는 것, 사고를 연상시킬 만한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리 증상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람이 오열을 한다거나 공포에 빠진다기보다는 갑자기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로부터의 감각이 멀어지고 자기가 겪은 일과 자기가 나타내야 될 감정 반응 사이에 그런 간극이 생기는 것을 해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순간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기억을 부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한두 가지 이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고 이후 사흘째가 됐습니다. 지금쯤 나타나는 징후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흘이라고 하면 아주 급성기에 해당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일을 겪었을 때는 자기가 힘들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정에 압도되고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 또 부상당한 분들 또 그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유가족과 그분들의 가족 지인들이겠죠. 네. 그분들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미처 살펴볼 겨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힘들어 보이고 정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본인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의 고통보다는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어떤 정말 상실의 아픔, 또 그리움, 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좀 돌볼 수 있도록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상담과 진료를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 현장에 지원을 나간 현장 대응팀, 응급구조대, 또 의료진, 또 현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소용돌이 치는 현장에서 정리했던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 참석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정신 건강도 살펴야 하고 또 언론인 취재 나갔던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신호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 주변에서 봐줘야 되고 본인은 모를 수도 있고
이 증상에 대한 대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문제들은 좀 대응 방식들이 마련돼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심리지원단을 출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일단 전화로 무조건 이제 전화를 신속하게 하도록 해서 상담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고 주위 사람들 혹은 본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주요 증상들 네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지고 식욕이 전혀 없어진다면 그것이 생리적으로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닌 상태로구나. 정상과는 다르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다른 약물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 신호니까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하고요.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현해 주어야 하고 또 이분들에게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바로 비난과 혐오입니다. 거기를 왜 갔느냐, 왜 가서 이런 일을 겪었느냐 이런 말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런 걸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절대 돌리지 마시고 주위 분들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 따뜻한 공감의 말을 해주시고 괜찮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연계되면 이분들에게 그 사고에 대한 상담 또 그 개인적인 그런 사고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상담, 현재 심리 상태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이 젊은 층이 많잖아요. 보니까 20대, 30대, 10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 특히 부모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생존자, 부상자 또 이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 또 마찬가지 현상들이 생길 텐데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연령대가 낮은 분들 중에는 이 세월호 참사부터 기억을 하고 그 시기를 살아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메르스, 포항 지진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되는 재난과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셈인데요. 세월호 참사 때 초등학교에 다니고 또 중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태원 이 참사를 목격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고 또 현장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모두 회상이 되어서 그때 겪었던 심리적인 고통, 충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부모들 또 주위 어른들은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특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 어떤 안내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사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니까 지금 아까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서 이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우려나 좀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또 개인이 트라우마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어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공동체 사회가 우리 전문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인적 자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분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고 또 연대 속에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과 차별은 트라우마를 악화시킵니다. 네. 공감과 위로가 트라우마를 회복시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정부에서 발빠르게 나서서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끔 언급되는 것들이 이 재난을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하 표현입니다. 재난의 발생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이 없습니다. 단 재난의 대응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정말 선진국형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형 대응이라는 것이 이 어떤 개인의 잘못이나 이런 과오를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상처를 더 주고 그 악성 댓글로 왜 거기 참석했느냐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진정한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그리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진적인 재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까 짧게 언급했는데 그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CPR에 뛰어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요. 그분들의 마음 건강도 살펴야 하고 또 이태원이라는 특성상 그 축제 특성상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주민과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시스템 국가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당신들의 마음의 충격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겠다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속속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SNS를 통한 사진 및 영상 공유가 트라우마가 된다.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포털이 자정작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썸네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블러 처리되잖아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거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혐오의 영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수백만 건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최근 며칠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네, 그게 아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 댓글 양도 좀 엄청나고 좀 때로 돈을 넘어서는 것들도 많은데 평상시보다 참사 다음 날 뉴스를 댓글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댓글 통계들이 있거든요. 댓글이 3배 이상 지금 폭증했고요. 평상시보다. 그리고 사회 섹션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많게는 한 13만 건 이상의 이제 계속 댓글들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뭐 댓글에서는 위로의 내용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거나 또 비하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픈 내용들은 최대한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좀 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트위터상에서만 해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전체 트윗량이 그 짧은 시간에 300만 건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제 특히나 이제 관련 허위 유포 같은 경우에 지금 이태원 관련돼서 사이버 수사관 46명을 투입해서 지금 경찰에서 사이버 대책 상황실 편성 운영 중이고요. 이미 한 63건 정도는 삭제 차단 요청했고 허위 유포 6건 입건 전 조사 중이니까 잘못해서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하다가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뭐 이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위 사실 유포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방 댓글 말이죠. 아까 트라우마 치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과 위로다. 이걸 다시 한번 애도기간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사 이후에 다양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IT 관점으로 실시간 인구 밀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지국 정보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라고 하죠.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이 뭐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5초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특히나 이제 접속 정보 같은 경우에 기지국 서버에 한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속 기록 활용하면 재난 사고 예방 도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 코로나 과정에서도 이번 주말 이동량이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게 다 이걸로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집단 감염 발생 시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또 확인하는 거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른바 이제 이태원 클럽발 2020년 그때도.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 하루 만에 1,905명의 모든 이름과 전화번호 확보했었고요. 카드 사용 데이터까지 해서 모든 사람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50에서 100m 간격으로 3사의 기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에서 50걸음마다의 위치가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전에 또 2008년도 뭐 촛불 집회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때 또 미국에서는 보스턴 테러 때 이럴 때 기지국 수사로 인해서 용의자들의 신원을 찾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위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의 이제 군집 행동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인데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혹시 이번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겁니까? 일단은 데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문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뭐 빅데이터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 또 이게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빅브라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통신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긴 했었고요. 이건 개인정보 다 이제 없애고 그렇죠. 통계만 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게 그 개인정보 없이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솔직히 돼 있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으로만 해도 통신 3사의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KT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에 말씀하셨던 실시간 인구 데이터, 그러니까 지역별로 실제로 어느 지역에 지금 사람이 얼마큼 몰려있다라고 하는 걸 일종의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3사는 아니지만 3사 중에 한 회사고 또 샘플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는 이미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도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혼잡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KT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샘플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 지역, 그러니까 용산구 이태원 1, 2, 3동 쪽에 평상시 그러니까 그 여유 시간에는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 모여 있고 붐빌 때 2만 명 정도인데 이 시간,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났던 시간에는 이 데이터에서도 5만 6천에서 5만 8천 명 정도로 갑자기 몰린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화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왔고 매우 붐빔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데이터보다는 결국 예측이나 예상을 할 수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대응했느냐에 대한 건 역시 다른 이야기다. 실행의 문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 데이터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의 문제다라는 게 이런 특정 공간에 인구가 밀집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이제 뭐 압사의 위험까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여긴 지금 뭐 빨리 뭐 소방 경찰이 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매뉴얼화 했어야 이 정보가 연결이 되는 건데 정보는 쌓이고 있지만 그것과 뭐 괴리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기존에 우리 예방 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쓰이는 거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신호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어느 이상을 지나가려면 거기 센서가 있어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위험하니 계속 뒤로 가십시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공간에도 똑같이 되면 특정 공간에 사람이 몰려 있으니 좀 이렇게 비키십시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경찰분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안타깝고 또 이제 요즘에 CCTV 중에 우리가 정지선 있잖아요. 정지선 넘어가면
아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최근에 나온 최신 기술 중에 그 정지선 넘어간 차만 계속 뒤에서도 볼 수 있게 CCTV에서 번호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일부 시범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내 차가 넘어갔으니까 나 뒤로 가야겠나라는 걸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정말 깊이 해보고 실행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실행 방안, 활용 방안, 정책적인 또 이 어떤 기준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통신량 분석 데이터, 그다음에 수많은 CCTV, 심지어는 개인 차량마다 블랙박스 이런 정보 수집 장치들을 다 모으면 그렇죠. 사실은 할 건 많은데 실행하고 움직이는 체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CCTV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누가 밀은 사람이 누구냐 CCTV로 찾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용산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 서울시에서 다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교통량을 이제 실시간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고 골목이 CCTV 돼서 분명히 관제센터에서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행이 되지 않는 건 결국 데이터가 있고 뭐 인프라가 있더라도 실행 영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번에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 속담인데요. 개인이 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나마 그래도 나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꼭 3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고요. 갤럭시랑 아이폰에 최근에 병원에서 의식 없는 응급 환자들 들어오시면 휴대폰에서 이 기능 먼저 보시거든요. 의료정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정보.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안전 및 긴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안전 및 긴급.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의료정보라고 그래서 내 건강 상태나 알레르기나 복용 중인 약, 혈액형, 기타 이런 걸 자기가 문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혈액형이다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그거는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건강 앱에서 요약, 프로필, 의료 정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름, 키, 뭐 몸무게, 긴급 연락처 이런 것들 다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도 이걸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30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라도 꼭 이거 꼭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료정보 생성을 자기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